안녕하세요. 예. 자,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험 어떤가요?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시험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다른 교수님들도 그 말씀 많이 하실 건데, 점수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거 여러분들 위로하려고 하는 거, 기분 좋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팩트예요. 진실이에요. 지금은 여러분들 점수가 여러분들 합격할지 말지를 별로 상관계수가 별로 없어요. 별로 반영을 못 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실력이 지금 폭발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실력이 폭발하는 게 아니고 내가 폭발할 것 같죠. 근데 원래 그렇습니다. 이게 시험이 우리가 1년 동안 이렇게 쭉 공부를 해오잖아요.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쭉 공부를 해오는데 실력이 안 올라가요. 이렇게 계속 뭐 그게 그건 것 같아요. 1년 동안 해도. 그러고 있다가 요 끝에 가서 있잖아요. 시험 치기 직전에 가서 시험 치는 실력. 그냥 정말 알짜배기 실력이라보다 시험 치는 테크닉 실력 이런 걸 다 해서 그 실력이 여기서 끝에서 이렇게 꺾어 올라가거든요. 끝에 와서.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이게 막판에 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직도 여기 있어가지고 여기 여러분들 실력을 가늠을 못해요. 지금 시험 치는 실력을. 그때 시험 치는 건 제정신으로 치는 게 아니거든요. 약간 초능력, 자기 능력을 뛰어넘어서 치기 때문에 합격을 하지. 그래서 지금 실력 정상적인 상태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불안해하지 마시고 어차피 끝에 가서 폭발합니다. 대신 이게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성적 있죠. 오늘 이제 점수 받아보시면은 점수가 예를 들어서 그래도 점수 몇 점 정도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별 의미 없어요. 그것도 별 의미 없고 한 50점대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 붙을 수 있어요. 대신 이제 지금 50점 실력 가지고 시험장에 가면 안 돼요. 그거 안 되지. 지금 열심히 해야 돼. 막판에 벼락치기를 한 달 동안 열심히 해서 그래서 지금 50점 정도면 그 벼락치기 할 수 있는 수준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충분히 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점수 신경 쓰지 마시고 오히려 이제 여기 있는 문제들은 지금 제가 만든 문제는 단 하나도 없어요. 거의 하나도 없어요. 제가 문제를 만들면은 문제 퀄리티가 떨어지죠. 아무래도 제가 만들다 보면 전부 다 실제 문제들이에요. 행정사 문제, 그 밑에는 세무사 문제. 그리고 민법은 곳곳에 다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다른 시험에도 5개 시험을 다 문제를 올해 거까지 반영한 거예요. 세무사, 행정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이렇게 그런 문제들이고 여기 표시한 것은 이렇게 해놓은 건 올해 문제라는 올해. 그다음 표시 안 돼 있는 것도 그쪽 문제들이에요. 다 기출 문제들. 우리 기출도 있고 다른 기출도 있고. 근데 작년 거라서 표시는 따로 안 했습니다. 전부 다 그런 문제여서 굉장히 문제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볼만한 문제들이에요. 우리 시험에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험을 치고 그다음에 요거를 이제 복습을 해가지고 하나라도 시험장에 가서 비슷한 거 나오면 맞출 수 있도록 뭐 한 점이라도 더 맞출 수 있는 그 계기로 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권하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뭔가 한 권에 집중을 해가지고 막판에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로 단권화 하시는지는 자기 자유인데 그림이법으로 해도 되고 족집게 백선으로 해도 되고 이론 총정리로 해도 돼요. 뭐 자기 스타일대로 하시면 돼요. 그거 한 권 몰아서 하는 정리하는 거기다가 쭉 보시면서 이건 잘 못 보던 거네 하면 해당 파트에 좀 노트를 한다든지 붙여놓고 이거 2번, 3번 따로 볼 시간 이제 없잖아요. 한 번 오늘 복습하고 끝내버려야 되거든. 버려야 되거든요, 이 시험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 조금 옮겨놓고 자기가 단권하는 그 어떤 것에다가 그렇게 해서 정리하는 게 더 중요하지 점수는 뭐 됐습니다. 자, 그래서 해설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뭐 해설 자료 드리고 잠깐만요. 이걸 또 안 해놓으셨네. 이게 왜 이러지? 여기 있네. 네. 됐어요. 여기 파워포인트로 되어 있네. 잠시만요. 파워포인트고. 됐습니다. 자, 해설을 해볼게요. 41번 문제. 41번은 행정사 문제, 올해 행정사 문제인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권리의 승계 취득에 해당하는 것. 승계 취득. 승계 취득 반대 말은
원시취득. 자, 타인 소유 부동산의 저당권을 누가 취득한다? 저당권 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니라 승계취득이죠. 무슨 승계? 이전적 승계, 설정적 승계. 설정적 승계취득이에요. 승계취득이고. 그 다음에 신축 건물의 소유권 보존기를 마친 자, 건물 지은 사람으로부터 건물의 전세권을 또 취득하네. 이것도 그 사람의 힘 중에 사용수익 권능을 떼어받는 승계취득이죠. 전세권, 설정적 승계취득. 이런 것들 승계취득이고, 유실물, 누가 분실한 물건을 적법하게 내가 소유권 취득한다? 적법하게 취득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유실물은 내가 습득을 했으면 법률이 유실물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고를 해야 되죠. 소유자를 찾아줘야 돼요. 그리고 6개월을 기다려 봤는데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때 습득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죠. 이게 적법한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이 소유권 취득은 승계 취득이 아니라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지. 그 사람의 소유권을 물려받았고 거래한 게 아니잖아요. 물건은 그 물건이어도 새 소유권이 발생하는 무슨 취득이라고? 이게 원시 취득. 원시 취득이에요. 여기 세트 있죠, 여러분들.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이런 사실 행위를 통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것은 전부 다 원시 취득이에요. 그 다음에 점유취득쇼가 완성되어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도 이게 뭐더라? 이게 원시 취득이죠. 답은 기억하고 니은이죠. 1번입니다. 그 다음에 42번에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부터 볼까요? 자, 표시였거든요. 옳지 않은 것, 답이 3번이에요. 3번의 키워드가 뭐예요? 한번 딱 봤을 때 눈에 탁 띄어야 될 단어. 강박, 이런 거. 아니면 이런 거예요. 이거 뭐야? 방법, 수단. 강박은 계약의 내용인가요? 협박이라고 하는 게 계약을 체결하는 수단인가요? 수단의 불법성이 있는 것이지 계약의 내용에 불법성을 띈 건 아니죠? 그러니까 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 불법적인 수단이 사용되었다고 해서 이게 반사적 계약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 이유만으로도 반사회적 법률이 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X네요. 맞춰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3번이 답이고 나머지는 다 옳은 건데 볼까? 당사자 일방의 반사회적인 불법적인 동기가 계약할 당시에 이미 상대방에게 알려져 있어. 예를 들면 뭘까요? 내가 돈을 빌려주는데, 내가 빌려주면 얘가 도박판에 갈 거예요. 도박 자금으로. 그걸 내가 알고 빌려줬다는 거잖아요.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동기의 불법이에요. 그러면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해당하게 되죠. 그러면 무효가 되는 게 맞지. 그 다음에 여기는 키워드가 뭐예요? 이번을 딱 봤을 때 두 글자. 허위. 요게 딱 보여야 됩니다. 그렇죠? 허위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허위로, 통정허위 표시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는 거야. 등기를 하는 거야. 이건 허위 표시이기 때문에 무효긴 하지만 이게 반사회적 행위로 볼 수는 없죠. 허위 표시 그 자체는 반사회적 행위가 아닌 거를 잘 아셔야 되죠. 볼 수 없다.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4번은 이거요. 위약벌이에요. 위약벌. 위약벌에 대해서 정리, 준비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위약벌은 뭐냐? 위약금이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셨죠? 위약금. 계약 위반 시에 주기로 한 돈을 위약금이라고 그러지. 계약서에 적어놨어. 우리가 계약을 위약하면 1,000만 원 주기로 한다. 그런 걸 위약금이라 그래요. 위약금은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1번, 손해배상액의 예정일 수 있어요. 내가 계약을 위반한다. 계약 위반, 위약, 이퀄, 채무불이행.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거지. 채무불이행을 하게 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뭐 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손해배상. 근데 원래 원칙은 실제 손해를 배상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실제 손해를 배상한다 그러면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 다툴까 안 다툴까? 다투죠. 그게 싫으면 손해배상을 해야 될 금액을 미리서 정해둘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 돈을 뭐라 한다고요? 위약금. 위약금을 계약서에 1,000으로 딱 적어놓는 거지. 정해두면 계약을 위반하면 실제 손해가 1,000보다 더 생길 수도 있고 덜 생길 수도 있지만 무시하고 1,000으로 끝낼 수 있는 거죠. 그게 위약금이에요. 근데 또 다른 위약금이 하나 있어요.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 위약 벌일 때가 있어. 벌. 이건 벌금이에요. 벌금. 그러니까 독한 놈들이지. 갑거리 계약을 하면서 위약금을 딱 1,000만 원을 정해놓고 밑에 적어놨어. 이건 손해배상 아니다. 이건 벌금이다. 위약 시에 벌금이고 손해배상은 별도로 다시 한다. 실손해로. 그러니까 이건 벌금으로 제재로 가는 거고 손해배상은 별도로 하겠다라고 할 때 그 위약금은 뭐라는 거죠? 위약 벌이야. 벌금이야. 벌금. 보통 사람들이 여러분들 위약금 약정을 할 때는 1번으로 할까 2번으로 할까?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응?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의미로 할까? 아니면 벌금으로 할까? 벌금으로 했을 땐 이건 벌금이고 손해배상은 별도로 또 받는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독한 사람들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위약분 약정은 뭐로 추정한다고요? 손해 2번이 아니라 예로 추정한다고 법에 나와 있잖아. 벌이 아니라고. 근데 벌로 할 수도 있어 없어? 분명히 벌로 할 수도 있지. 근데 그 벌금이 무서워서 이행하려고 노력할까 안 할까? 하겠지. 그 벌금 안 내려고. 근데 그 벌금이 너무 무겁다. 포인트는 너무 지나치게 무겁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반사적이다. 위약벌의 약정은 그 의무에 강제로 얻어지는 채권자 이익에 비해서 약정된 벌이 지나치게 무거운 사건이 있었어요. 갑과 을이 계약을 하는데 이 거래의 규모가 한 50억 정도 돼요. 50억짜리 거래예요, 대충. 근데 얘들이 위약벌을 잡아놨어. 특약을 했는데 위약벌이 150억이야. 50억짜리 계약을 하면서 150억을 위약벌로 잡았어? 거의 미친놈들이에요. 이 정도 하면 이게 지나치게 무겁다고 느껴지거든요. 이럴 때 그건 이 150억의 위약벌은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해서 무효가 된다는 게 판례예요. 공서양속은 또 뭐래? 대충 추론이 되십니까? 다음 보고 공서양속, 공공의 질서, 선량한 풍속,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선풍기 있죠? 103조에 똑같은 말이에요. 한 번씩 이렇게 뒀어요. 고풍스럽게 공서양속. 공서양속에 반한다. 이게 뭐야? 반사회성을 띠게 되어서 무효가 된다. 자, 요지는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은 위약벌을 약정했는데 그게 뭐 하다면요. 과도하게 무거우면 반사회적 계약이 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그래서 통째로 무효가 되거나 일부 무효가 되거나 될 수도 있다는 거지. 될 수 있다. 기억하시고. 우리 시험에도 한번 나왔죠. 우리 했어. 그 다음에 해외 파견된 근로자가 귀국 일로부터 일정 기간 소속 회사에 근무를 해야 된다는 사유. 그게 이거 뭐야? 해외 파견을 하는데 이 자기 회사 직원을 대신 파견에 월급도 주고 그럼 거기 생활하라고 생활비도 대주는 거지. 경비를 다 대주는 거지. 아니면 학교도 보내주고 거기서 막 공부도 시켜주고 대신 공짜가 어디 있어? 돌아오면 우리 회사에 적어도 3년 근무, 5년 근무. 만약에 3년, 5년 채우고 못하고 나갈 시에는 우리가 대줬던 월급 빼고 경비 같은 그 외 경비는 토해놓고 가야 된다. 이렇게 조건으로 가는 경우 있어 없어요? 있지. 그건 반사회적이냐? 그런 계약이? 반사회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 그게 여러분들 근로기간을 강제하는 거라면 반사회성이 있어요. 근로기간을 함부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이건 근로기간 강제가 아니고 자유롭게 떠날 수 있어. 대신 회사가 대줬던 경비만 토해놓고 나가면 돼요. 경비, 반환, 채무의 면제 기간을 정한 것이지 근로기간을 강제한 거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반사적 계약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43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일단 107조 진이 아닌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스스로 진이가 아님을 알고 하는 게 비진이 표시죠? 모르고 하는 건 뭐라 그래? 자기 의사와 다른 표시인 걸 모르고 하면요. 차고. 비진이 표시는 알고 한 거야, 모르고 한 거야? 알고 한 거죠, 자기 스스로? 그 진이가 아니어도 효력이 있다. 유효인 것이 원칙이죠? 유효. 하지만 상대방이 그게 비진이 표시였음을 뭐 했어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어떻게 된다? 무효가 된다. 조문 오랜만에 보시죠, 법조문. 그렇죠? 아주 이상한 표정들 지으시는데 그래서 무효입니다. 다시 다 1년 동안 열심히 한 거예요. 비진이 표시는 원칙은 뭐한데? 유효인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다. 근데 이 107조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뭐 옳은 건데? 답부터 볼게요. 그냥 4번. 4번이 답이에요. 사직의 의사가 없는, 의사가 다른 말로 뭐죠? 생각, 진이에요. 사직할 생각이 아예 없는 사기업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해요. 왜? 여기 키워드가 나오네. 사용자의 지시로. 회사 방침이었죠. 회사가 퇴직금 적게 주려고 전 직원들의 1년에 한 번씩 사표를 받고 다시 재입사시키고. 뭐라 그러죠? 이런 상황을 중간 퇴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 사표 써도 사직할 생각이 없으니까 이거는 사직서는 비진이 표시에 해당하는 거 맞죠? 비진이 표시인데 원칙은 유효인데 사표가 상대방 회사가 그게 사직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 몰랐어? 알 수 있었지. 그러니까 이 사직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무효. 해당해서 퇴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맞는 말이죠? 나머지 다 틀렸다는 건데. 틀렸어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은 이 규정 107조는 계약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어디에도 적용된다? 단독행위에도. 계약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매매 계약을 했어. 여기 보세요. 집중하세요. 매매 계약을 했는데 비진이 표시를 했어. 한쪽이. 진이 없이. 진이 없이 해서도 계약은 효력이 있어 없어? 매매 계약은요. 있지. 근데 상대방이 그게 진이가 아니었으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될 수도 있죠. 근데 계약만 그런 게 아니고
단독행위도 똑같다니까요. 단독행위 예를 들어서 내가 해제를 해요. 해제가 계약이에요, 단독행위예요. 해제를 하는 행위는요. 단독행위죠. 근데 해제한다고 했는데 누군가가 일방이 해제할 생각 없이 했어. 진위 없이. 해제할 생각도 없는데 해제한다고 말을 한 거지. 그때도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해제가 되는 게 원칙, 안 되는 게 원칙. 되는 게 원칙. 근데 상대방이 해제할 생각 없이 뻥치시네 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해제가 안 될 수도 있지. 그러니까 계약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모두 그렇다는 거죠. 단독행위에도 이 조문이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 단독행위. 단독행위. 상대방에는 단독행위 적용됩니다. 적용되지 않는 게 아니고. 근데 뭐 하나 나온 김에 해볼까요? 이 조문이 공법행위에는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공무원들이 사표를 썼는데 비진위 표시로 뭐 원칙은 유효고 예외는 무효고 이렇게 안 되죠, 아예? 공무원들의 사표 재판 열리면 판사들은 107조를 열어보진 않습니다. 그건 공법관계이기 때문에. 여기는 사법이고요.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냥 유효입니다. 그냥 그쪽은요. 그 다음에 진위 아닌 의사표시는 표시된 의사와 표시가 된 의사, 표시를 말해요. 표시. 내심의 의사, 이건 진위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서로 일치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 다르다는 것을 표의자 스스로가 인식하지 못한 경우까지도 포함되는 건가? 그게 아니지. 표의자 자기는 알아요, 몰라요? 자기 자신은요. 알고 한 게 비진위 표시지. 맞나요? 그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모르고 하는 것은 비진위 표시가 아니고 뭐라 그러죠? 착오라 그러지. 그거는 109조. 그래서 X네. 4번, 3번. 진위 아닌 의사표시임을 표의자의 상대방이 알고 있었다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효. 근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 효력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X이죠? X. 그 다음에 5번. 특정 물건을 매도할 의사로 증여한다는 청약을 했어요. 이거 문장 좀 해석하기 어렵죠. 갑이 을에게 생각은 뭐라는 거죠? 의사가 생각이잖아. 진이잖아. 줄 생각이야, 팔 생각이야, 지금 보니까. 팔 생각이야. 돈 받고 팔 생각이야. 근데 말은 어떻게 했다는 거죠? 증여. 주겠다고 한 거지. 그럼 진위와 표시가 일치, 불일치. 그 청약을 했는데 상대방이 청약을 곧이곧대로 믿었대. 그럼 얘는 준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팔 생각이라는 진위를 알았다는 거 몰랐다, 상대방이. 몰랐다는 거지. 그쵸? 알 수가 없었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진의대로 아니면 표시된 대로? 표시된 대로. 표시가 뭔데? 준다 그랬잖아. 파는 게 아니라. 그럼 매매 계약이 성립하는 게 아니고 무슨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증여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지. 됐습니다. 넘어가고 44번. 통정 허위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허위 표시 조문 108조.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의사 표시는 언제나 무효죠? 항상 무효입니다. 자기들끼리는. 비진위 표시처럼 유효했다가 무효했다가 왔다 갔다 안 하죠. 언제나 무효. 다만 이런 무효들은 다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여서 누구에게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임을 주장하지 못하죠. 네, 옳은 것은 5번 중요하죠. 5번 이때 여러분들 이 제3자가 요 제3자가 반드시 허위 표시를 한 당사자하고 직접 계약을 한 그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고 저기 전득자나 승계인도 제3자가 될 수 있어 없어요? 그 얘기하는 거지. 가장매매 계약의 매수인과 자 다시 한번 이걸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는 뭘 배웠냐면 가장매매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가장매매 허위 표시로 매매하고 등기를 했다. 언제나 무효. 등기도 무효. 얘 소유권 취득 못한 거지. 소유권이 여기 있거든. 그렇지만 이게 상대적 무효여서 누구한테 뭐 하지 못한다고? 선의의 제3자에게 당하지 못하는데 얘가 제3자 아닙니까? 얘한테 이거 팔았으면 얘가 만약에 선이면 얘한테 와서는 무효라고 주장 못하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소유자가 된다 안 된다? 되지. 그래서 얘가 팔면 소유자가 파는 거야? 무권리자가 파는 거야? 소유자가 파는 거에 있어서 전득자는 악이어도 소유자가 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 구도를 우리가 많이 했었지. 선의, 악이, 엄폐물 법칙이라고 해서. 근데 요즘 문제 추세가 그렇게 안 내고 얘가 뭐로 나온다는 거죠? 악이. 그럼 얘한테는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으니까 얘는 소유권 취득 못했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 팔았는데 얘가 몰랐다는 거지. 그럼 얘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가 될 수 있을까 이거죠.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얘한테 무효 주장 못한다는 거죠. 아무도. 그럼 결국 얘는 악이어도 얘가 선이면 얘는 소유자가 될 수 있고 이 다음에는 다시 엄폐물 법칙이 작동하겠지. 악의자가 나와도 상관이 없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물어본 거예요 지금. 가장매매 계약의 매수인과 직접적으로 이관계를 맺은 제3자 병이
악이라 하더라도 그와 다시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맺은 전득자, 정이 선이면 그 계약의 무효를 전득자에게 주장하고 대항할 수는 없다. 맞죠? 맞습니다. 악의의 제3자로부터 선의로 전득한 자도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로서 보호된다는 게 결론이죠. 나머지는 다 틀렸다는 거네. 어디가 틀렸는지 보겠습니다. 허위 표시에 의해서 급부한 거. 급부했다는 게 줬다는 거예요. 뭐 어려운 말 아니고 이행했다, 줬다, 돈 줬다, 집 줬다, 땅 줬다 이런 거. 차 줬다. 준 것은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죠. 왜냐하면 허위 표시는 반사적 행위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무효니까 반사회성을 띈 무효는 아니니까 허위 표시로 급부한 사람은 무효로 판명 났을 때 돌려달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 얘는 대리인이 뭐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했어. 유권 대리 현명까지 했어. 본인 이름으로 정상적으로 대리 행위했는데 상대방과 통정을 해서 허위 표시를 했다는 거지. 대리인이 본인이 진짜로 하라고 시켰는데 대리인이 뭐 이상하게 4차원이네. 그렇게 했을 때 근데 이게 허위 표시인지 아닌지, 이 대리 행위가 허위 표시인지 아닌지는 본인 기준이에요, 대리인 기준이에요? 대리인 기준. 대리인이 통정을 했으면 통정을 한 거지. 그러면 이 계약은 본인에게 효력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본인이 몰랐대. 자기 대리인이 허위로 한다는 사실을 몰랐나 봐. 본인이 이렇게 주장하네. 내 대리인하고 얘하고 둘이서 짰으니까 지들끼리 무효여도 나는 엄연히 제3자지 않느냐.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 못하니까 나한테는 유효야. 라고 자기가 누구라고 막 나서는 거지. 제3자라고 막 주장하는 거야. 어떻게 본인이 제3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본인이 선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자기한테는 이게 유효다라고 본인이 주장할 수는 없지. 본인이 선이라도 본인에게 무효인 계약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가장행위 매매 계약이. 가장매매는 무효지. 그럼 숨겨놓은 행위인 증여는 그것도 당연히 무효인가? 그건 아니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를 해놓고 증여를 숨기고 매매한 것처럼 가장했을 때 매매 계약은 허위 표시니까 무효지만 증여는 효력이 생겨 안 생겨요? 생겨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원인을 허위로 기재한 부분은 처벌받겠지만 등기는 효력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정 허위 표시 무효로부터 보호받는 선의의 제3자. 이 선의의 제3자예요. 얘는 허위 표시를 알지 못한 점, 선의인 점에 과실까지도 없어야 될까? 무과실이어야 됩니까? 아니요. 선의이면 족하고 과실이 있어도 돼요, 안 돼요? 과실이 있건 없건 다 이 조항에 따라 보호가 됩니다. 선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가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착오에 빠져서 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죠? 중요 부분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고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가 안 되고 막 그러는데 자, 법률행위에 옳지 않은 것 답부터 먼저 볼게요. 그냥 5번 딱 봤을 때 여러분들 이거 뭔가 사건 기억하시던가? 김홍도 그림, 김홍도 그림인 줄 알고 사실 위작이었는데 가짜였는데 매도인도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가 진품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매도인은 사기친 건 아니지. 자기도 진품인 줄 알았지. 이렇게 해서 2억 주고 샀죠. 진품에 사용하는 가격 2억이나 주고 샀어요. 매수인이. 근데 보니까 위작이었지. 이렇게 되면 두 가지의 문제가 발생하죠. 첫 번째는 물건에 뭐가 있어? 하자가 있죠. 하자담보 책임 물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계약 해지할 수 있지. 6개월 내로. 또 뭐 위작인 줄 알았으면 계약을 2억이나 주고 안 했겠지? 착오가 있어 없어요? 그러면 착오를 이유로도 취소할 수 있는데 꼭 둘 중에 뭐 하나만 해야 되는 법은 없죠. 경합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나? 이렇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 책임 물을 수가 있다면 그걸 물어야 되지 착오 취소를 주장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틀렸죠? 틀렸습니다. 뭐 판례는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뒤에 여러분들 받으신 해설자로 받으실 건데 거기 다 있는 거니까 혹시나 뭐 적으실 필요 없습니다. 해설자로 있는 걸 저희 가져온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기 싫어서.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옳다는 거네. 옳은 거 확인해 볼게요. 법률행위의 자연적 해석이 적용되면 표시상의 착오는 문제될 여지가 없다는 걸 아셔야 되죠. 자연적 해석의 반대말이 뭐죠, 여러분들? 규범적 해석. 그러니까 규범적 해석을 하게 되면 착오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착오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자연적 해석. 지금 갑이 을에게 자기 차를 1,000만 원에 팔고 자기는 새 차 살 생각이야. 1,000만 원에 팔 생각이었는데 카톡으로 공을 6개 달아서 100에 팔겠다고 표시한 거지. 이럴 때 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청약을 표시된 대로 100만 원짜리 청약이지 라고 해석하는 해석 방법이 뭐죠?
규범적 해석. 두 번째, 아니야, 이건 실수고 1,000만 원을 팔고 싶어 했잖아. 그 의사를 존중해줘야지. 이건 1,000만 원짜리 청약이야. 라고 해석하는 방법이 뭐죠? 자연적. 자, 이렇게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어떻게 해석하는 게 원칙? 규범적으로 해석해야 되지. 상대방은 모를 거 아니겠어요, 진위를. 그러니까 상대방이 100이다, 엄청 싸다 해서 100으로 승낙을 해버릴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그럼 일단 100만 원으로 계약이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을 하지. 그리고 이게 지금 규범적 해석을 하게 되면 얘한테 착오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서 취소를 하려고 싸움이, 전쟁이 나겠지, 이제. 그쵸? 그런데 만약에 을이 이 차 가지고 몇 번 만났기 때문에 얘가 1,000 정도에 팔려고 한다는 걸 알았어, 이미. 공이 하나 빠뜨렸다는 걸 실수라는 걸 알았어. 이렇게 알았을 때는 표의자가,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을 알았을 때는 표시된 대로 해석하지 않고 진의대로 해석을 해줄 수도 있어, 없어요? 어떤 해석? 자연적 해석. 그럼 이게 그냥 알아서 자기가 1,000으로 승낙해버리는 거지. 100으로 왔어도 1,000이라고 알아듣고. 그럼 1,000으로 계약이 되는 게 자연적 해석이죠? 그럼 얘가 취소 문제가 생겨, 안 생겨? 차고 취소 문제가 생기지 않지.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자연적 해석이 행해진다면은 자연적 해석은 표의자의 뜻대로 해석해 주는 거잖아. 뜻대로 되는데 뭐 취소할 일은 없지. 어떻게 해석을 했을 때 취소 문제가 생기나? 규범적 해석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는 맞추셔야 되겠습니다. 소치와 합의하고, 소치하고 소치의 합의하고 같은 거, 다른 거? 다른 거. 이거 불편하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죠. 소를 취하하는 것은 소를 제기한 원고가 누구에게 하는 거죠? 피고에게 하는 거야? 법원에게 하는 거야? 소를 취하하는 거는요. 법원에게 하는 거야. 소취하서를 내는 거지. 법원에다가 하는 거니까 사적인 거야? 공적인 거야? 공적인 행위예요. 민법이 적용되지 않아? 이 영역은요. 소취하의 합의는, 소를 취하겠다는 두 사람의 합의는 법원하고 하는 거야? 자기들끼리 하는 거야? 자기들끼리 하는 사적인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주 중요한 분의 착오가 있다면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소취하 합의는요. 있지만 소취하 자체를 취소할 수는 없다는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건 공법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 민법이 적용되는 영역이고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소취하 합의의 의사표시도 이건 계약이거든요. 계약의 내용에 중요한 분의 착오가 있었다면 민법 제109조에 따라서 취소할 수가 있고요. 3번은 워낙 유명한 사건인지 다 아실 텐데 이미 모된 계약도 못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해지된 계약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없어? 근데 왜 해지된 걸 취소하려고 그러지? 손해배상 안 하려고.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죠? 됩니다. 되고. 그 다음에 착오가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관계되어 있다? 착오가 일부분에만 관계되어 있다. 그럴 때는 일부 무효의 법리가 유추됩니다. 그래서 일부 취소도 인정될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 민법에는 보다시피 137조 일부 무효 조항을 두고 있어요. 근데 어디에도 일부 취소 조항은 없어요. 근데 학자들은 일부 취소나 일부 무효나 그게 그거다. 법리는 똑같이 전개된다. 똑같이 전개된다는 게 계약을 했는데 일부분이 무효일 때는 어떻게 되는 게 원칙? 전부 무효가 원칙이지만 그러나 뭐 어쩌고저쩌고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나머지만 가지고 계약을 했을 거라고 인정이 되면 나머지는 무효가 안 되니까 예외적으로 어떻게 될 수 있다? 일부 무효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취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 사유가 있을 때는 어떻게 취소하는 게 원칙? 전부 취소. 하지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일부 취소가 될 수도 있어,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무효나 일부 취소나 그 이론적 궤를 같이 한다. 이렇게 표현돼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용될 수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법률행위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135조의 책임 1번이 옳지 않거든요. 틀렸거든요. 무권 대리인 상대방에 대한 책임부터 한번 보고 갈게요. 밑에 제가 조문 가져왔는데 135조 135조에 나오죠. 어떨 때 책임지는 거냐, 무권 대리인이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었는데 대리권을 증명을 못한 거지. 대리권이 없다는 게 밝혀진 거지. 그런데 본인이 추인을 해준대, 안 해준대? 안 해준 거지. 본인이 추인해주면 요 계약을 본인이 책임져요, 무권 대리인이 책임져요? 본인이 추인해주면. 본인이 추인한다는 게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거잖아. 본인이 책임지지. 본인이 추인 안 해줬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 그는, 무권 대리인은 누구 선택? 상대방을 선택에 따라서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뭐 하거나 계약을 이행하거나 아니면 뭐 하거나 손해를 배상해 줄 책임. 이게 뭔데?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이죠? 그렇습니다. 이 책임요, 이 책임. 이 책임은 근데
더 읽어볼까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계약할 때부터 뭐 했더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 그럴 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아. 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그런 상대방에 대해서는 대리인이 책임질 일이 없죠. 그럼 상대방은 뭐 어찌해야 되는 거죠? 선의무과실해야 되고. 또 하나, 이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누구일 때는요? 제한능력자일 때는 이 책임을 지지 않지. 행위능력자여야 되죠. 하여튼 이런 요건이 갖추어지면 두루두루 갖추어지면 책임지는데 어디를 다 읽어봐도 이 무권 대리인에게 무권 대리 짓을 한 데 대해서 고의, 과실,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된다는 요건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죠. 그럼 무권 대리를 하긴 했는데 자기가 의도한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무권 대리가 됐어. 이 대리인도 잘못이 없고 어떻게 누가 당했어. 자기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져야 돼요, 안 져야 돼요? 이게 무슨 책임이라고? 성질이 무과실 책임이죠. 무과실 책임이에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 보면 그 문제는 낸 거죠. 무과실 책임. 감정평가사 시험이네요.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이 책임은 대리권의 흠결은 대리권이 없다는 소리예요. 없음에 관해서 대리인에게 귀책 사유, 고의 과실, 잘못이 있을 때만 인정된다. 그렇지 않다. 이건 무슨 책임이라고요? 무과실 책임이어서 대리권의 흠결에 관해서 대리인에게 과실 등의 귀책 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없어도 인정이 되고. 이 무권대리 행위가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 위조 등의 위법 행위로 야기된 사건이잖아. 그러니까 본인을 가정에서 행사하는 사람에게 속은 거지, 무권대리인도. 그렇다. 아무 잘못이 없어도 무권대리는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럼 나머지는 다 옳은 거네요. 옳은 거 빨리빨리 확인해 볼까요? 124조는 자기 계약을 금지하고 있죠? 자기 계약이나 쌍방대리를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 하면요. 금지하는 자기 계약을 했어요. 본인이 허락을 하면 할 수 있는데 본인 허락도 안 받고 자기 계약을 했어. 그러면 그 계약은 유동적 무효이죠. 왜냐하면 자기 계약을 하게 되면 이거는 어떤 대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무권 대리. 무권 대리는 확정적 무효예요, 유동적 무효예요. 유동적 무효니까 예를 들어서 삼촌이 수진이에게 집을 좀 팔아달라고 시켜놨더니 수진이가 누구한테 팔았다는 거죠. 그 집을, 삼촌 집을 대리해서 자기 자신한테 판 게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자기 계약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계약이, 매매 계약이 아예 확정적 무효가 아니고 무권 대리니까 뭐예요? 유동적 무효여서 본인이 추인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위 능력자, 멀쩡했던 이미 대리인이 성년 후견 개시 심판 받았어요. 대리인의 사, 성, 파, 성. 그러면 대리권은 뭐 하죠? 소멸하죠. 그럼 대리인이 여럿이 있을 때는 어떻게 대리하는 게 원칙이다? 각자 대리가 원칙이죠? 각자 대리. 그 다음에 이 5번도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확정적 무효입니다. 이거는 무권대리라 하더라도 유동적 무효가 아닙니다. 확정적인 무효입니다. 이거 아시겠나? 저걸 아시는 것은 좀 힘들 건데, 자, 보세요. 그림 41페이지 나온 얘기인데, 계약을 대리권 없이 한 게 아니고, 단독행위를 대리권 없이 했어요. 대리권 수요도 안 받고 했어요. 단독행위. 근데 단독행위도 두 종류가 있잖아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하고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이렇게 있잖아. 상대방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쪽이 그래도 계약이랑 조금이라도 더 닮은 쪽이 어느 쪽이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계약하고 비슷하게 처리해요. 계약을 대리권 없이 하게 되면 유동적 무효가 되어서 본인은 그 계약을 추인해 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 꿔치고 똑같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어떤 무효가 된다? 확정적 무효가 되어서 본인이 추인을 못해요. 추인도 안 돼. 예를 들어서 취소. 여긴가? 취소요. 취소를 한다, 해제한다. 이거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거든요. 수진이 같은 경우는 삼촌을 대리해서 계약을 했어. 계약 체결 대리권 가지고. 근데 상대방한테 사기당했네. 사기당하면 계약을 뭐 해야 되는 거죠? 취소. 상대방이 잔금 안 주네. 그럼 뭐 해야 되죠? 해제. 근데 이거 수진이는 못 하잖아요. 수진이는 법정 대리인이에요, 임의 대리인이에요? 임의 대리인. 계약 체결 대리권을 수여받은 임의 대리인은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 이거 하려면 뭐 받아야 되지? 특별수권. 근데 특별수권 없이 이걸 했다고. 그럼 무권 대리를 한 거지, 권한도 없이. 맞나요? 근데 얘들이 다 단독행위들이거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이렇게 되면 취소나 해제는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취소나 해제는 안 된다. 안 되는 게 확정된 건 아니고 어떻다? 유동적이어서 나중에 본인이 알고 잘했다. 취소하라고 내가 시켰을 거다. 나한테 말했으면. 그게 그 취소나 해제를 추인해 줄 수 있어, 없어요?
그러면 소급해서 유효가 될 수 있다는 저것들이. 그 전까지는 무효고. 이렇게 계약과 똑같이 유동적 무효여서 추인이 가능한데 이번에 수진이가 삼촌이 로또를 맞았거든. 몇백억. 그래갖고 뭐 장학재단 설립해가지고 애들 좀 도와주라 그러니까 삼촌이 니나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진이가 삼촌한테 대리권도 수여 안 받고 삼촌 이름으로 재단법인을 만들어 버렸어. 수진이가 대리권도 없이. 그럼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없는 단독행위? 없는 단독행위를 한 거야. 이런 거는 유동적 무효가 아니고 어떤 무효라고요? 확정적 무효여서 본인도 추인도 못해 이거는. 지금 이거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유동적 상태로 두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법이 판단했어요. 그렇게 해석되기 때문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대리권 없이 하게 되면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어떤 무효? 확정적 무효여서 추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47번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이거 맞죠 이거? 상대방 없는, 이거 있는 걸 바꿔보세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를 대리권 없이 하게 되면 여기다 뭐라고 말해야 되죠? 유동적 무효. 계약을 대리권 없이 하게 되면 유동적 무효.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를 대리권 없이 하게 되면 유동적 무효.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를 대리권 없이 하게 되면 확정적 무효. 이렇게. 자, 복대리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옳은 것은 5번. 자, 이거는 뭐 표현대리 문제 나오고 복대리 나오면 껌이지 이거 그냥. 볼 것도 없어, 읽을 것도 없어. 그때 가서 뭐만 있어요? 있다 이렇게. 긍정하시면 되는 거죠. 이 정도의 센스는 있으시지. 예. 지금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 누가 복임권이 없지? 임의 대리인이 아니면 법정 대리인이? 복대리는 선임할 권한이 없는 쪽은 어느 쪽이죠? 임의 대리인이지. 수진이 같은 경우. 법정 대리인은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임의 대리인이 본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지 마음대로 선임한 거지. 복대리인은. 선임 무효지. 그럼 이제 대리권 생겼어 안 생겼어? 안 생겼지. 그쵸? 근데 얘가 대리인을 했어. 그랬을 때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느냐? 된다니까요. 근데 얘는 기본 권한도 없지 않냐? 됐다고 그냥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어쨌든 복대리인 하면은 자기를 선임한 원래 대리인은 기본 권한이 있어 없어요? 원래 그 대리인, 원래 대리인 있잖아요. 그 자의 대리권은 기본 대리권 인정해버리지 그냥. 그래서 복대리인이 월권 행위를 해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이 정될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다 틀렸다는 건데 어디가 틀렸는지. 복대리인은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을 하는 거 맞나? 응? 빨리빨리 해줘야지. 시간이 늦게 안 가고 빨리빨리 해주셔야 돼. 집중. 복대리인은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거 맞지? 예. 그래서 대리인의 대리인인 것은 아니지. 뭐라고 해야 되죠? 본인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이지. 자, 본인하고 복대리인 사이에. 복대리인은 우리 1년 동안 배울 때 누구든가 주로 준석이었죠. 그렇죠? 준석이 기억하시나? 준석이는 오랜만에 들어보네. 준석이는 제 처남 이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수진이는 제 와이프 이름이고, 그래서 저한테는 생생한데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죠. 본인과 복대리인. 본인하고 복대리인은 직접적으로 계약을 한 관계가 아니잖아. 내부적인 계약 관계가 인정이 안 되므로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와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뭐 거기 있어 법에 그냥. 한번 읽으시가 2항 복대리인 읽어보세요.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하고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라고 나오지. 그러니까 이 제3자는 상대방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복대리인은 본인하고 직접 계약을 안 했지만 어쨌든 복대리로 선임되고 나면 본인에 대한 권리가 생겨 안 생겨? 이라고 뭐 돈 받을 권리라든지 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일 처리해줄 의무, 권리 의무가 대리인하고 똑같이 있다니까요. 없다고 했으니까 틀렸다는 거지. 일단 복대리인이 선임이 되면 대리인의 대리권은 잠정적으로 소멸합니까? 그렇지 않지.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고 난 다음에 대리인이 사망해도 복대리인이 안 죽었으면 복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X.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하는 거지. 밑에 하나 더 있었죠. 그 다음에 얘는 무권대리죠. 행정사 문제에서 올해. 무권대리인은 아무런 권한도 없이 대리권도 없이 자신의 갑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면서 병과 갑 소유의 엑스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옳지 않은 건 4번이네요. 자, 을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했어요. 갑의 추인도 받지 못했어요. 이럴 때 대리인이 책임지는 경우가 금방 보셨죠, 이렇게? 자, 근데 병은 계약 체결 당시 을이 대리권이 없는 무권대리라는 사실을 다 알았어도, 상대방이 알았어도 을에게 야, 본인 추인 안 해준다 그러니까 네가 이행해. 계약 이행해.
아니면 손해배상 해줘. 이렇게 청구할 수 있나? 없지. 그쵸? 이거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에게 이런 책임을 물으려면 상대방이 뭐 했거나 뭐 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선이 무과실이어야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알았는데도 청구할 수 있다고 됐으니까 X인 거지. X.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다 옳은 거네. 자, 1번의 핵심은 상대방이 계약할 때 의리 무권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선의의 상대방이에요. 몰랐다면 상대방은 본인이 아직 추인하기 전이라면, 아직 추인 안 했으면 을을 상대로 야 인간아 너 그렇게 살지 마라. 나 이 계약 없었던 걸로 한다. 라고 처리해버릴 수 있어 없어요? 있지. 있습니다. 이번에 상대방이 계약할 당시에 을이 무권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이번에는 다 알았어도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본인에게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네 무권 대리인 해놓은 짓을 내가 책임질 거야 말 거야? 답해줘 라고 물어볼 수 있어 없어요? 악의자도 최고할 수 있고 선의자만 처리할 수 있고 그거 물어보는 거지. 자, 갑이 을의 무권 대리 행위 내용을 변경해서 추인했어요. 자, 본인이 무권 대리 행위를 추인할 때는 아무 변경 없이 조건 붙이지 말고 전부 추인해 주는 게 원칙이죠. 이렇게 일부 추인하거나 변경 추인하거나 조건부 추인을 하게 되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면 아무 효력이 생기지 않아. 동의가 있어야지만 효력이 생긴다? 맞는 말이죠? 5번 계약 체결 이후에 을이 갑의 지위를 단독 상속? 상속이니까 누가 죽었네? 을이 갑을 상속했으니까 누가 죽은 거죠? 갑이 사망하고 무권 대리인이 아들이었나 봐. 혼자서 단독 상속을 받았다. 이러면 을은 본인의 지위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에서 추인을 해서 이 상대방을 소유자로 만들 수 있어 없어? 이제는요. 있는데 뭘 한다는 거죠? 추인을 뭐 한다고 얘가?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죠. 추인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 2회차 시험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다음 주가 우리 그 설이 아니고 추석이어서요. 요즘 잠 못 자가지고요. 지금 상태 진짜 안 좋았어요. 어제는 제 일요일 날 여기 수업하고 왔잖아요. 9시 정도까지. 그날 밤 꼴딱 새고 일하고 그 다음날 수업 하루 종일 어제 하루 종일 하고 그리고 3시간 정도 자고 왔어요. 지금 48시간 동안 3시간 정도 자고 그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편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정신이 약간 오락가락 하는데. 자, 2회차 시험은 여러분들 다음 주에 수업이 없어서 그냥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 돌아가실 때? 귀가하실 때 2회차 시험지하고 답지 가져가세요. 그리고 내일 촬영해서 저녁에 올릴 거니까 한 모레쯤에는 2회차 거도 같이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론 총정리를 3주로 수업했기 때문에 총 이 4번의 동영 모의고사 중에서 하나는 이렇게 시각으로 하고 2회차는 그냥 영상으로 들으세요. 아시겠죠? 다음 주에 그 설 아니고 추석 중에 그 2회차에 보시면 요거 문제 나오는데 다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배웠냐면 본인이 사망하고 무권 대리인이 단독 상속받았을 때는 추인 거절하는 건 신의칙에 반해서 허용되지 않잖아요. 근데 추인 거절되는 거 하나 나와요. 추인 거절이 되는 거. 언제냐면 거절해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 게 언제냐? 언제일 것 같아? 상대방이 무권 대리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거지. 다 안 상대방을 상대로는 추인을 거절해도 딱히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것이 아니다. 뭐 그런 문제가 하나 나와 있었다는 시험에. 판에도 있고. 그래서 그거 하나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이거 일반적인 거죠. 이거는 추인 거절은 신의칙에 반한다. 그 다음에 갑니다. 자,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네. 법률행위 일부 무효에 관한 137조 아까 보셨죠? 뭐 전부 무효가 원칙인데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일부 무효다. 걔가 강행 규정이다? 아니죠. 걔 무슨 규정이죠? 임의규정이에요. 강행 규정 아니에요. 그래서 당사 간에 다른 약정이 무효가 아니라 다르게 해도 된다 안 된다? 됩니다. 근데 갑과 을이 계약을 하면서 한 10개 사항을 합의를 봐요. 그러면서 특약을 해요. 혹시 여기 중에 우리가 합의한 것 중에 뭐가 뭐 법을 위반했거나 해서 한두 개가 무효가 된다고 나중에 밝혀져도 민법에 따라서 전부 무효로 하지 말자 우리는. 그것만 버리고 나머지는 계약 유지하자.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요? 특약하면 특약대로 가는 거예요. 임의규정이에요. 나머지는 다 옳은 거네. 뭐 1번은 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해버렸어요. 취소하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무효. 이제는 더 이상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추인을 못하는 거지 이제는. 이미 뭐 했으니까요. 취소를 했으니. 하지만 무슨 추인은 가능하죠? 무효 행위의 추인은 할 수 있지. 그 요건만 갖춘다면.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은 뭐냐? 무효의 원인이 소멸한 후 무효인 줄 알고 추인하면, 다시 하면 새로운 행위로서 효력이 생길 수 있어, 없어요? 있지. 그래서 맨날 보여드릴 게 뭐 이런 거였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뭐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죠, 여러분들? 취소도 할 수 있고 추인도 할 수 있잖아. 근데 얘는 이미 뭐 했다는 거죠, 얘는? 취소했어. 그럼 이 추인은 못하지. 취소 안 하겠다는 취소권 포기의 추인. 이 추인은 더 이상 못하지. 이거 했으니까. 계약이 뭐가 돼버렸으니까요. 무효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추인은 못해도 이 추인은 할 수 있어, 없어요? 이 추인이 뭔데? 무효 행위의 추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는 내용의 계약.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한다? 예를 들면 여기서 뭐 했다는 거죠? 중간 생략 등기를 했어요. 중간 생략 등기를 했다는 것은 중간에 있는 갑을의 매매, 을병의 매매, 그 허가를 받겠다는 거, 받지 않겠다는 거야. 안 받겠다. 배제, 잠탈이죠? 그럼 그들 계약은, 중간에 있는 계약들은 다 어떤 무효가 되죠? 이제는 확정적 무효가 돼서 설령 3자 간 합의로 중간 생략 등기 했다 하더라도 등기는 효력이 없습니다. 확정 무효입니다. 계약도 확정 무효고. 그 다음에 취소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항상 의사표시라고 하는 게 명시적 또는 어떻게도 할 수 있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고. 그다음 요거요. 최근에 한 거. 취소의 원인 진술 없이도 취소 의사표시는 유효한 거예요. 우리 이론총정이나 족집게에서 다 했어요. 취소 원인 진술 없이도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기억나시나 이거? 취소 원인 진술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 여기 있네. 신원보증, 연대보증 사건. 신원보증, 연대보증 사건이에요. 자, A가 내 회사 취직했으니까 신원보증 좀 써달라라고 해서 내가 서명을 했지. 신원보증인 줄 알고. 근데 뭐였더라? 신원보증이 아니라 뭐였더라? 연대보증이었다. 얘한테 속았으니까 사기를 이유로 취소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이유로 취소한다? 착오. 그쵸? 왜? 사기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경우인데 착오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고 얘는 지금 뭐 할 의사였죠? 의사는요. 신원보증. 표시는요. 연대보증. 일치, 불일치. 그러니까 착오예요, 사기예요. 착오지. 사기는 의사하고 표시는 일치하는 타입이라니까요.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무엇을 이유로 취소를 해야 된다? 사기가 아니라 무엇을 이유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해야 된다. 근데 그런 거를 일반인들이 아냐 이거지, 일반인들이. 들어도 내가 1년 동안 공부하고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래서 그 판사 앞에 가서 판사님 저요. 이거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는 거 아니고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거예요. 저희 취소의 원인은 사기가 아니라 착오예요. 이렇게 원인을 똑부러지게 진술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못해 아무도 그거는. 그렇게 말할 필요 없고 판사님 저요 억울해요. 너 죽을 거예요. 너 진짜. 나 진짜 하늘에 맹세코 연대보증 선 일이 없어요. 저는 신원보증 서류인 줄 알고 사인한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말을 판사들아 니들이 알아들으라는 거지. 얘가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연대보증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거지. 무엇을 이유로? 착오. 자기가 말 안 해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거냐라고 판사들아 그렇게 알아서 들으라 이 말이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원보증 서명 날이란다는 것을 잘못 알고 내가 사인한 것이지 연대보증 한 사실이 없어요 라는 주장은 연대보증 계약은 그렇다면 착오가 있었으니까 내가 취소하겠습니다 라는 취지로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명시적인 취소예요? 명시적이진 않아요? 명시적이진 않지만 취소가 될 수 있어 없어? 저렇게 하면요. 있지.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이 추인은 취소권 포기지. 취소하지 않겠다. 주인권자가 그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서 해야 되죠. 알고서. 취소권을 포기하는 거니까 알고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0번.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2번. 자, 1번 뭐 다른 것이 어렵다 하더라도 쉬운 게 나오면 그때 맞출 수 있습니다. 시험 치실 때도 여러분들의 느낌을 믿으시면 안 돼요. 시험장에서. 특히 부정적인 느낌을 믿으시면 안 돼요. 거기에 무너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1번, 2번, 3번 이 지문들을 다 봐요, 안 봐요? 일반적으로. 쭉쭉 보죠? 근데 4번이 답이야. 4번이 되게 쉬워, 사실. 되게 쉬워서 답을 찾는데 2번, 3번 지문이 어려웠어. 여기서 고생하고 내려오는 거지. 어렵다고 잔상이 남는 거지. 데미지를 입고 이미. 에너지는 소모됐고. 하지만 데미지는 데미지고 4번에서 내가 답을 찾았거든, 쉽게.
근데 이런 것들은 기억이 안 나요. 내가 고생했다는 것만 남아가지고 큰일 났다. 시험이 너무 어렵다. 망했다. 하지만 그 문제를 맞추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냥 이걸 어려웠다고 느꼈을 뿐이지 답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맞추고 넘어갔는데 그게 누적되면 데미지가 쌓여가지고 큰일 났다. 나 진짜 끝났네. 이렇게 생각하고 막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나 1교시 치고 집에 갈 거라고 하고 뭐 다른 사람들 붙잡고 머리끄댕이 붙잡고 왜 가냐 그러고 막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이걸 다 보기 때문에 그 지문을 다 읽으면서 그 피곤함 그 당혹스러움 그것 때문에 생각 이상으로 부정적인 느낌을 받는다고 막상 매겨보면 제법 점수들이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그런 느낌이 들면 무시하고 쭉쭉 끝까지 다 푸셔가지고 하죠. 여기 뭐 이런 것들 1번 어렵지. 뭔 말인가 싶지. 하지만 2번은 사실은 별로 어렵지 않거든. 2번은 어떤 사람이 사망하면 내가 증여한다. 이게 정지 조건이냐. 이거는 맞춰야지. 사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나 사람이? 그런 게 어딨어. 그게 아니라 사망해요 아니에요 100%. 그러니까 이거는 조건이 아니라 뭐죠 여러분들? 기한인데 사망하는 시점을 알 수 없으니까 무슨 기한이죠? 불확정 기한이지. 이게 무슨 정지 조건이야. 불사신도 아니고. 그렇죠? 네, 답은 2번이죠. 2번입니다. 1번은 뭐냐? 1번이 어렵죠. 1번은 부관이 조건 아니면 기한이잖아. 이걸 구별하는 문제인데, 자, 우리가 기본적인 구별은 이렇게 했거든요. 그 사실이 일어날 것이 불확실하면 뭐다? 조건. 확실하면 기한. 보통은 그렇게 구별하는데, 그렇게 구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인간 세상에 일어난 일이 그렇게 무슨 칼로 무자르듯이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미묘한 세계입니까, 인간 세계가. 그렇습니다. 이거 보세요. 34일 시험에 합격하면 내 자동차 한 대 사줄게. 이거 조건이에요, 기한이에요. 네 시험에 합격하면 이건요. 조건이지, 이건 딱 봐도. 새 임차인, 다음번 임차인 들어오면 보조금 돌려드릴게. 그러니까 지금 돈 없으니까 그냥 나가주시면 다음번 임차인 들어와서 돈 받아서 돌려드릴게. 그 임차인이 합의해 봐줬다 치면 그렇게. 다음번 임차인이 100% 들어온다고 보장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이것도 불확실해요. 이것도 불확실하고. 그러면 이것들이 다 조건이냐? 아니지. 이건 불확실해서 조건인데 이건 불확실해도 뭘까요? 기한이에요. 왜냐하면 의사가 다르거든. 이거는 붙으면 사주지만 떨어지면 안 사주겠다는 의사지 않습니까? 그 조건이에요. 이거는 세 사람이 들어오면 돌려주는데 안 들어오면 안 들어주겠다. 그 의사는 아니잖아요, 이게. 맞나요? 안 들어와도 줘야 돼, 안 줘야 돼? 안 들어온다고 확정되면 그때도 주겠다는 거죠.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확정될 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 기한 단 거지. 전 조건을 단 것이 아니지. 그거를 이렇게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인간의 언어로. 부관에 표시된 장래 사실들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 안 해도 되지. 떨어지면 안 사줘도 되지. 그러면 그건 조건이지. 하지만 발생한 때는 물론 반대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확정될 때도 안 들어온다고 확정돼도 그때도 돌려줘야 된다? 그거는 조건이 아니라 뭐라는 거죠? 기한인 거예요. 기한. 불확정 기한. 그래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확정이 되었을 때에도 채무를 이행해야 된다고 해석되는 부관은 조건이다. 불확정 기한이다. 불확정 기한이다. 어렵죠. 어렵지만 많이 했어요. 여러 번 했었어요. 부척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조건이 불법성을 띠고 있으면 조건만 무효예요? 계약 전체가 무효예요? 계약 전체가 무효. 자, 동산에 대한 소유권 유보 매매. 동산을 매매하는데 소유권을 유보시켜요? 이전시키지 않고 유보시켜요? 매도인에 머무르게 해요? 왜 안 넘겨주지 소유권을? 할부 매매를 했잖아. 할부. 기억나시려나? 할부 매매. 할부 매매를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야, 이건 파워포인트가 애니메이션도 나오네 이제. 굽기야. 제가 옛날에 애니메이션 많이 썼죠, 수업할 때. 아이고. 자, 소유권 이전. 시계는 일로 갔네. 저까지 갔네. 여기까지 가면 안 돼. 여기 와 있어. 됐습니다, 여기. 시계를 1,000만 원짜리 시계를 할부로 하면서 쳤다 할부분 받으면서 시계 넘겨주죠. 시계는 넘겨주되 소유권은 이전시키지 않고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뭐 하면서요? 유보시키면서 소유권 넘겨주는데 언제 소유권이 넘어갑니까? 대금을 완납하면. 대금 완납이라는 것은 불확실한 장래 사실이니까 조건이죠? 그럼 그때 넘어가고 소유권을 넘기겠다는 합의는 오늘 해야 합의 자체는. 합의는 오늘 성립하지만 효력이 정지되어 있다가 대금 완납이라는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 효력이 생기는 거니까 이 물권적 합의에다가 무슨 조건을 단 거죠? 정지 조건을 달아서 한 거예요. 그런 얘기죠, 이게. 이게 진짜. 2교시에 잘 조정하고 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소유권, 소유권 유보분 매매, 물권 행위인 소유권 이전의 합의가 매매 대금의 완납을 정지 조건으로 해서 성립하는 거, 정지 조건이에요.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외우셨지, 여러분들. 뭔지 어렵지만 맞출 수 있지. 기한 이익 상실 특약은 두 종류가 있었죠. 하나는 형성권적, 또 하나는 뭐죠? 정지 조건부. 뭐로 추정한다? 형으로 추정하는 거 맞죠? 형으로 추정돼요. 두 문제만 더 할게요. 물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4번. 4번은 유치권자로부터 유치물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치물의 보관을 위탁받은 자는 이제 요거 5글자가 키거든요. 점유할 권리가 있냐, 얘가. 있어, 없어? 유치권자가 부탁해 놨으니까. 있지. 그래서 소유자가 와서 달라고 해도 거부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이 213조. 소유자는 자기 물건을 점유하고 가지고 있는 자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가지고 있는 자가 요거 키워드 5글자. 뭐예요?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안 줘요, 못 줘요 라고 거부할 수도 있죠. 이 점유할 권리가 있냐 없냐, 이 자에게. 그게 여러 군데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데, 이 상황은 점유할 권리가 있어 없어? 이 사람은요, 있지. 유치권자가 부탁해 놨잖아, 유치의 방법으로. 소유자가 와서 달라고 해도 거부할 수 있어 없어? 있지. 나머지들은 전부 다 틀렸다는 거네. 어떻게 틀렸을까요? 소유권에 대한 방해, 제거 청구. 자, 물청은 3종이 있죠. 반환 청구, 제거 청구, 예방 청구. 그 중에 제거를 한다? 뭘 제거하는 거죠? 소유권에 의해서 방해의 결과를 제거하는 건가? X. 방해의 뭐를 제거하는 거죠? 원인 제거지. 자, 물권적 청구는 원인 제거이고, 결과를 제거하는 것은 물청이 아니라 뭐야? 손배청이죠. 돈으로 결과를 제거하는 거지. 피해를. 그 다음에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 방해 제거 행위를 청구할 수 있지. 따라서 물청에 의해서 방해 제거 비용 또한 청구할 수 있다. 여기 키워드 2글자 뭐죠? 비용. 물청이 비용을 달라고 청구하는 권리인 것은 아니죠. 돈 달라고는 안 되죠. 이거 무슨 사건이죠? 비용 청구했던 게? 옹벽 설치 사건. 아래쪽 토지 소유자가 자꾸 토지를 깎다 보니까 위 토지가 붕괴될 조짐이 보여요. 위에 토지 소유자가 아래쪽 토지 소유자에게 옹벽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 없어? 물청으로요. 있지만 내가 설치할 때니까 뭘 달라고 했죠? 설치 비용을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 이거지. 그건 물청이 아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을 유효하게 명의신탁해서 유효하게, 명의신탁이 유효한 경우도 대비를 해두셔야 됩니다.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들이 탈법적 목적 없이 하게 되면 유효하잖아. 유효한 명의신탁은 어떻게 되느냐? 유효한 명의신탁은 이렇게요. 내부 관계, 외부 관계 나눠서 내부, 자기들끼리는 누구 소유이죠? 신탁자 소유. 대외적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누구 소유이죠? 수탁자. 그래서 명의신탁이 된, 유효하게 명의신탁이 된 이 부동산을 혹시 제3자가 불법 점유하고 있을 때, 야, 그거 내 집이거든요, 나가요 빨리 라고 할 사람은 신탁자일까요? 수탁자일까요? 수탁자만. 신탁자는 못한다는 거지. 지들끼리 내부적으로만 소유자일 뿐. 만약에 신탁자가 하고 싶으면 직접은 할 수가 없고, 얘의 물청을 어떻게 해야 된다? 대위를 해야 된다. 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근데 직접 제3자에게 물청을 행사해서 침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X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5번은 그냥 여기 한번 볼까요? 판례가 뭐라고 하고 있는지. 소유자가 제3자에게 자기 소유물의 처분권을 수여할 수도 있어 없어요? 야, 내가 바빠서 그러니까 네가 이거 좀 팔아달라. 내 차 좀 팔아달라. 아니 뭐 좀 해달라. 내 거 팔아달라고 처분권을 줄 수 있나 없나? 있지. 있어요. 수여했어요. 근데 걔가 팔았어. 그러면 제3자가 처분해버렸으면 난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다. 아니니까 뭐 소유권자로서 권리 행사하면 안 되지. 근데 처분권을 줬는데 아직 처분이 실제로 유효하게 행해지지 않고 있어. 아직 처분했어, 안 했어? 안 했으면 난 아직은 소유자인가? 그럼 마음 바꿔서 내가 처분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고, 물청도 행사할 수 있지. 자기의 소유물 여전히 유효하게 처분할 수도 있고, 아직은 소유자니까 물청을 행사할 수도 있고. 그런데 볼까? 소유자가 제3자의 소유물의 처분권을 수여했으면 실제로 제3자가 아직 처분 안 했어도 소유권에 대한 물청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다? 뭐 행사할 수 없어? 아직은 소유자인데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청.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번이네. 근데 이 3번은 말 아니고 이렇게 2, 3, 4번을 묶어서 같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지. 이거요. 이렇게. 좀 이따 보고 여기. 2, 3, 4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했을 때 양도했다라고 주장하기 위한
그러니까 등기 청구권을 양수한 사람이 직접 등기를 청구하기 위한 요건, 그게 등기 청구권이 매매 계약을 통해서 생겼는지, 시효 완성으로 생겼는지, 명의사കൾ 해지해서 생겼는지에 따라서 서로 다르죠? 이걸 이해하는 포인트는 뭐였죠? 이해하는 포인트는 계약 관계가 있냐 없냐, 두 사람 사이에. 계약 관계가 있으면 신뢰라고 하는 게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등기 청구권 양도가 안 된다는 거지. 반드시 상대방 채무자, 등기 의무자에 뭐가 있어야 돼?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 돼. 요거는 계약인가 아니가 계약이지. 신뢰가 있어 없어요? 있으니까 요 매매를 통해 생긴 등기 청구권을 넘겨가지고 얘가 등기 청구권을 행사를 하려면 반드시 매도인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 되고, 이 사람의 일방적인 뭐만 가지고 안 된다? 통지만으로는 대항할 수가 없다. 반면에 얘 땅을 얘가 20년 동안 점유했어 그냥. 그럼 얘 둘은 계약을 한 적이 없고 뭔가 신뢰라고 하는 건 없죠 그 사이에. 그러니까 이런 등기 청구권은, 시효 완성으로 생긴 등기 청구권은 그냥도 양도할 수 있어 없어요? 양도해버리고 내 양도했다고 뭐만 하면 돼? 쟤한테 통지만 하면 얘가 가서 통지 받으셨죠? 저한테 등기해줘요 라고 요 양도 가지고 대항할 수 있어 없어요? 있지. 그럼 이건 뭐냐? 이거는 명의신탁인데 얘가 신탁자고 제가 수탁자예요. 을 종중 땅을 얘 앞으로 등기를 해놨는데 종중이 땅을 팔았거든. 그래서 수탁자에게 지시해서 이쪽으로 넘기라 그랬어. 내가 팔았으니까. 그랬더니 제가 싫다 그런 거야. 그래서 안 하겠다. 뭔 심사인지. 그래가지고 말을 안 들어가지고 얘가 좋아. 말을 안 듣네. 명의신탁을 뭐 했다는 거죠? 해지. 이 유한 명의신탁이네. 해지란 말을 쓰는 걸 봐서. 해지하면 해지한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다시 등기해달라고 할 권리 생겨 안 생겨? 생기지. 이 등기 청구권을 뭐 했다는 거죠? 양도했어요. 그래 놓고 쟤한테 통지만 한 거지. 근데 통지만으로는 대항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어쨌든 얘하고 얘는 유한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계약관계가 있었어 없었어요? 저거 믿을 신자예요.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통지만으로는 대항 안 되고 반드시 수탁자가 뭐 해줘야 된다? 동의, 승낙을 해야지만 이게 대항이 되고 등기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부동산의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악정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청구권을 양도를 했으나 수탁자가 그 양도에 동의를 하거나 승낙을 하지 않고 있다면 이 등기청구권 양수한 사람은 수탁자에게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반드시 수탁자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하다. 반면이 아니고 똑같은 거 볼까요? 매수인, 이것도 계약관계에 있으니까. 매수인 갑이 매도인 을에 갖고 있는 등기청구권을 병에게 양도했다. 이때 갑이 을에게 그 사실을 통지만 하면 을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할 수는 없지. 이때도 마찬가지로 여기랑 똑같죠? 반드시 갑에 뭐가 필요하다? 동의나 승낙. 반면에 취득시효 완성이에요. 취득시효 완성으로 생긴 등기청구권 양도했을 때는 반드시 채무자, 등기 의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지만 대항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뭐로서 충분하죠? 통지로서 충분해요. 제일 처음에 1번은 뭐냐? 1번 틀렸는데 소매이슈에 걸리냐 안 걸리냐? 이 말소 등기청구권, 등기청구권은 물청일 수도 있고 채청일 수도 있는데 물청이면 소매이슈에 걸리지 않고 채청은 소매이슈에 걸리죠? 근데 저건 뭐냐면은 여기 이쪽으로 가서 양도담보권 얘기예요. 갑이 을에게 돈을 빌리고 담보의 목적으로 양도의 형식, 소유권 이전 등기를 채권자 앞으로 해둔 거죠. 그 등기부에는 소유권이 넘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얘는 소유권을 취득한 게 아니고 뭐를 취득한 거죠? 양도담보권. 소유권은 여전히 여기 있는 거죠. 얘를 뭐라 하죠? 양도담보권 설정자. 얘는 양도담보권자. 그러고 난 다음에 돈을 갚았어 얘가. 돈을 갚으면 채권이 없어지면서 담보물권도 없어지는 거죠. 따라서 이 등기는 무효가 되었으니까 돈 갚았으니까 그 등기 말소해줘요 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아니면 진정명의 회복으로 이전해달라고 할 수 있죠? 내가 누구여서 그러는 거죠? 내가 소유자니까. 저당권 말소 안 하고 똑같은 거니까 이거 물청이다 채청이다 말소 등기 청구권. 물청. 소매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근데 글로 나오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양도담보의 피담보 채무가 전부 변제되었음을 이유로 설정자가 행사를 하는 말소해줘요라고 하는 권리는 물청이니까 소매시효에 걸리지 않는 거죠. 소매시효에 걸리지 않는. 그 다음 5번.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서 사용 수익을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해줬어요. 자기가 사용 수익하고 있을 때도 깨어있고 처분하면 더 크게 깨어있고 맞나요? 권리 위에 잠든 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매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53번부터 하겠습니다.